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가지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저 박재갑 교수님은 뭐 제 은사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 제가 늘 존경하던 분인데 이 예약을 제가 한 2년쯤 전에 받았어요. 그 강의 예약을. 그런데 사실 제 역사상 가장 긴 예약입니다. 근데 보통 아주 유명하신 분들은 뭐 수년 전에도 예약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그런 급이 못 돼가지고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금 2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개 한세 가지 정도 주제가 될 텐데요. 이게 뭐 깊이 있게 얘기를 하자면 한 주제만 가지고도 한 학기를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는 없는 것 같아서 이 세 가지를 아주 간략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쭉 진행하다 보면 뭐 늘상 조금 지연되기도 하고 그래서 막판 마지막 것까지 다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첫 번째 질문은 이게 과연 인간의 지능하고는 어떤 관계일까? 뭐 이런 질문을 일단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들어낸 거죠. 인공이니까요. 근데 그 인공이라고 할 때 그 인공은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게 자기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를 모사해서 만들어낸 거다. 뭐 이런 측면이 좀 상당히 독특하죠. 뭐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습니다만 기계가 인간을 모사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스로를 그것도 겉으로 보는 모양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가장 자부심을 가지는 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모사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뭔가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보다 보니까 인간이 스스로에 대한 이해에 상당한 충격을 받는 그런 상황에 도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인가요? 우리 알파고의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아니 뭔 컴퓨터가 나타나더니 사람보다 훨씬 더 바둑을 잘 두게 되고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둔다는 사람하고 해서 이긴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어떤 뭐 패배감이라고 하는 측면뿐만 아니고 이게 인간 스스로에 대한 자기 질문을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챌린지 도전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학 그 자체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학문이 인간학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이제 여러 가지 학문 분야들이 있을 텐데 뭐 인문학, 심리학, 뇌인지과학 이런 것들이 있고 혹은 신학도 사실 여기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학적 탐구의 연속선상에서 이 인공지능이 던지는 질문이 뭔가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인간의 자기에 관련된 담론들은 특별히 이게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관계 설정이 잘못되면 인구가 멸절할 수도 있겠다. 뭐 멸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살이를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위협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으로 다 포괄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측면의 생각들, 사유들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적 관점하고 연결이 충분히 되죠. 그 인간이 자기 이해를 하는 하나의 방편 혹은 경로가 우리가 종교라고 할 때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인간의 자기 이해와 이 종교적 관점이 어떻게 부합되는지 혹은 상충하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미래에 얼만큼 큰 파급을 충격과 이 파급 효과가 있을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이제 관점들이 있는데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또 같이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뭐 이게 위협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질문에 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감을 다들 이제 갖고 계시겠는데 이게 과연 뭔지 뭐 이거는 사실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기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로 쭉 나온 것들은 사실 인공지능 자체보다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그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이제 예측하는 건데 그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제가 한번 이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우선 첫 번째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뭐 인간이 스스로를 모사하고 그거를 연장시킨 그런 선상에 있기 때문에 뭐 인간이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이 인공지능도 무한히 발전할 것이다. 이제 그런 입장이죠. 뭐 여러 명 이제 철학자들이 되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10년 전부터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담론들을 발전시켜 왔는데 예를 들면 지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스스로 계산하는 능력이다. 그런데 그 계산을 지금은 사람이 그 계산을 하도록 시켜서 발전을 시켜왔는데 이제 그 계산을 인간처럼 잘하게 되면 그 인공지능 체계 자체가 스스로를 교육시키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어떤 단계가 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스스로 발전하는 어떤 지능 체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 지능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보다 무한히 발전을 해서 인간을 당연히 넘어설 뿐만 아니고 그걸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그런 슈퍼 인텔리전스가 된 상태에서는 어쩌면 인간 자체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지능을 가진 인간이 모든 세상 사물들과 혹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거를 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슈퍼 인텔리전스가 되면 이제는 인간보다 더 인텔리전트해졌으니까 인간을 조정하고 전 우주를 관할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이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능 체제. 그래서 그런 상황에 도달하는 것을 이제 테크놀로지컬 싱귤레리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그런 이제 전문적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게 인공지능은 앞으로 무한히 발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죠.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제가 추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저는 이제 뇌인지과학 전공을 하면서 이제 인간의 지능에 관한 여러 가지 뭐 실험도 하고 논문도 읽고 그래서 정보들을 쭉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 지능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이런 무한한 발전을 상상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가정하는 그런 것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본질적 한계론에 조금 더 가까운 쪽인데요. 그 본질적 한계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장은 이 현재까지 우리가 발전시켜온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다. 계산. 근데 그걸 좀 폄하하면 단순히 계산이다. 근데 인생 혹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게 이제 삶 자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발전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아마 세츄레이션, 포화 상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그 한계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에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나누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의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 한계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은 이 인공지능이 현재 약한 인공지능 수준에 아마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내재적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무한한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약한 인공지능을 계속 발전시키면 그 자체가 강한 인공지능 상태가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슈퍼 인텔리전스가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의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를 재생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자기 스스로 교육을 시키는 상태가 되면 슈퍼 인텔리전스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요즘은 예전에는 인간들이 다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가르쳐줘야 됐었는데 요즘 인공지능 체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아주 발전된 형태는 세상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여서 스스로 거기다가 판단을 해서 표시를 합니다. 소위 이걸 이제 우리가 애노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쫙 보고 이거는 결핵, 이거는 뭐 폐렴, 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진단을 내리죠. 그 진단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애노테이션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인공지능 체계를 처음 발전시킬 때는 사람들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다 일일이 표시를 해줬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훈련을 시키면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인공지능 체계가 와가지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상태인데 요즘은 이게 이제 인공지능 자체가 스스로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가 들어오면 스스로 알아서 이거는 이거고 A고 B고 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 단계까지는 왔어요. 근데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런 작업을 하는 체제 자체를 스스로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거는 단순히 교육을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본질적 한계론 혹은 약한 지능 체제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들이고 그거를 넘어설 수 있다. 교육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인공지능 체제가 자식을 낳을 수 있다. 말하자면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재생산을 할 수 있냐와 교육을 시킬 수 있냐라고 하는 것 사이에 이 간극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 물론 뭐 자녀분이 안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자녀분이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자식을 낳는다는 것과 자식을 교육시킨다는 게 과연 같은 건가? 혹은 다른 건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이가 이 차이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따라서 인공지능 체계가 스스로를 교육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특별히 그 만들어낼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이 물질적 세계, 이 세계의 물질성을 극복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지능 체계는 뭐 좀 이따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인간 이 세상 이 우주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지구 환경 속에서 우리가 도미넌트한 우세한 종으로 지금 전 우주를 지구를 정복하고 있죠. 아직도 정복 못한 데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 한계 때문에 아직 우주를 못 나갑니다. 혹은 우리가 물질적 한계를 아직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성에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런 물질적 한계를 극복해내면서 자기 삶을 유지하는 것 이게 이 지능의 가장 중요한 특질이거나 기능이거나 역할인데 과연 이 인공지능 체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물론 뭐 그걸 또 상상해서 뭐 지금 영화들도 만들고 뭐 다들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거 안 된다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되려면 거의 넘어서지 못할 혹은 이 재생산과 교육의 차이만큼이나 큰 그 차이를 넘어서는 어떤 계기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례로 이런 거죠. 우리가 알파고를 가지고 굉장히 놀라워했는데 사실 저는 뭐 이제 인지과학 우리 학생 대학원생들하고 강의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아니 뭐 사람을 이길 정도 돼야 그거 써먹는 인공지능 아니야? 뭐 그렇게 놀랍다 그래. 우선 그렇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트럭이 포크레인이 사람만큼밖에 이 땅을 못 판다 그러면 그거 써먹겠습니까? 혹은 자동차가 사람 정도밖에 못 걸어간다 속도가
그럼 그거 써먹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어야 그게 가치 있는 도구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뭐 사람에게 놀라움을 주는 건 맞는데 사실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써먹을 만하다. 근데 아직도 사실 못 써먹습니다. 지금 한 5년 지났는데 그 당시에 그 많은 예상들은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수그러든 상황이고요. 사실 그런 거는 저는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한 30년 쭉 대학원 시절부터 조금씩 배우면서 알다 보니까 한 5년 이내에 인공지능이 제 세 번째 겨울이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두 번의 겨울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 단계에서.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 굉장히 갑자기 나오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은 꼭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그 세 번째 이제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이게 뭐 인공지능 체제 자체의 본질적 한계뿐만 아니고 그 논리 계산 혹은 계산 시스템 자체가 가지는 이제 원리적인 한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뭐 불확정성의 원리에서도 그런 논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요. 두 번째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더 발전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어느 면에서는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군요. 근데 인간에 달려 인간이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모른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불가지론을 얘기해. 우리가 알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이제 인간의 이 지능하고 현재 인공지능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거를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 지능의 아주 일부만을 발전시킨 연장이다. 그러니까 모사이기도 하고 연장인데 그게 인간 지능 전체를 모사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아주 특정한 부분, 그것도 우리가 써먹기 좋은 부분만 발전을 시킨 거다.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여러 가지 능력들 중에 근육의 첫 번째는 사실 인간이 자기의 소화 기능을 모사하는 테크놀로지를 만들었어요. 그걸 뭐 신에게서 주어진 걸 수도 있고 자기가 발견하는 걸 수도 있는데 자기의 소화 기능을 모사하는 테크놀로지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시인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먹었는데 이 먹는 작용, 그러니까 소화 작용을 모사하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개발을 했어요. 수만 년 전에. 요리입니다. 요리. 불의 사용, 요리. 자, 요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화학적으로 보면 몸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소화시키는 작용을 밖에서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올라갔죠. 그런 효율이 올라감을 통해서 사실 사람의 뇌가 발전할 수도 있었다.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 이건 이제 영양 공급의 한계 때문에 웬만한 동물체들은 뇌를 발전시킬 수가 없는데 이게 에너지를 엄청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계기는 바로 불의 사용, 특히 요리의 개발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그건 첫 번째 사실 인간의 혁명입니다. 그건 이제 하버드의 랭엄이라는 인류학자가 상당히 많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요리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인간이 자기 가진 능력 중에 이 대사 기능, 소화 기능을 외주를 준 거죠, 말하자면. 혹은 외부에서 하고 그거를 자기는 효율적으로 이제 섭취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근육이죠. 인간의 능력 중에 움직일 수 있는 능력, 특히 근육을 활용하는 능력을 외주를 주는 게 사실 지금까지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 아닙니까?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어떤 형태의 변화를 촉발하는 테크놀로지. 그 세 번째가 지금 사실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도 그런 면에서는 인간 지능 혹은 인간 지능이 하는 일의 일부를 외주를 주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지능의 구성 중에 특히 이제 뭐 지각, 인지 뭐 이런 것들은 외주를 줄 수 있죠. 주고 있죠 이미. 근데 앞으로 이제 감정 혹은 자의식 뭐 이런 것도 이제 외주를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자의식이란 부분은 사실 종교적인 그런 어떤 심성, 뭐 영성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얘기인데
그거조차도 인공지능에게 일정 부분 우리가 의존하고 같이 공진화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인공지능은 그 인간지능 진화의 방향과 연속적이다.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지능이 지금 쭉 진화하는 발전 방향을 우리가 조금 알아내면 그게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것도 이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진화 표가 있죠. 이 다이어그램 보면 사람이 있고요. 옆에 이제 침팬지가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 다음에 고릴라, 오랑우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유인원이라고 합니다. 에이프 영어로는. 요거보다 넘어서면 요 바깥쪽에 있는 애들, 그 중에 가까운 애들이 이제 원숭이인데, 이 유인원과 원숭이는 다르다는 거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진화상으로는 원숭이는 한참 전에 우리가 분리돼 나갔고, 유인원은 지금도 분리 중인 상황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이런 진화적인 단계 속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도 아마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뭐 흔히 이제 자주,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보여드린 비디오인데, 이걸 보시면 이게 인간지능하고 다른 지능들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한번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좀 비디오 보시고 또 말씀드릴게요. This footage from Kyoto University's Primate Research Institute shows a young chimpanzee taking a memory test. Not only is he reading and understanding the numbers, he's able to remember their exact positions after seeing them flash on the screen for less than a second. Apes consistently get 10 in a row correct, while humans rarely reach 6 before failing. 자,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건 사람 손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었나요? 다시 한번 우리 어떻게 박재갑 교수님 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침판지가 숫자도 기억을 해요.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 교토 대학에 있는 순서적으로 이렇게 찍을 줄도 압니다. 놀라운 건 이거죠. 잠깐 보여주고서 그다음에 해봐라 그랬더니 다 하는데 심지어 10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제가 이건 직접 테스트도 제 임상 외래 환자들 대상으로 테스트도 지금 하고 있고, 여기 옆 건물에 가면 원숭이 실험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원숭이, 이 침팬지 말고 아까 유인원 말고, 유인원은 실험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영장류센터에서 원숭이 실험도 하는데요. 사람은 한 4개까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는 3개 반. 근데 이 침팬지는 보통 8개, 10개.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가장 지능적인 동물인가요? 침판지가 더 지능적인 동물? 어떻게 갑자기 자존심이 좀 상하시죠? 그 침판지, 제가 뭐 침판지 중심주의자라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자, 우리가 흔히 지능 그러면 뭐 인간이 최상이고 뭐 인간이 제일 잘하고 뭐 어떤 측면은 그렇죠. 어떤 측면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가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어떤 능력인 것이지, 그거를 하나로 탁 뭉뚱그려 가지고 지능 그러면 하나의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 좀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지능은 벡터입니다. 혹은 심지어는 매트릭스일 수도 있고 혹은 텐서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자꾸 스케일러라고 생각하고 이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무한한 발전론을 주장하는 그런 이제 철학적인 주장들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제하는 게 있어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1차원적이고 일면적이고, 그러니까 도메인이 하나고 디멘션이, 그다음에 직선적으로 발전한다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가정을 하고 있는데, 뭐 지능은 그렇지 않다는 거.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수잖아요. 게다가 사람이 가장 잘한다는 수를 다루는 능력에 있어서 침팬지가 사람보다 최소한 2배는 더 잘한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지능이라고 하는 걸 그냥 우리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지능 검사에서 점수 따는 것 뭐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그런 이해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오늘 뭐 장상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이 인간이 발전하는 이 와중에 과연 이 뇌가 사실 침팬지에 비하면 한 5배쯤 크거든요, 우리가. 그 큰 뇌를 가지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단순한 일도 못하면서. 근데 우리 뇌보다 사이즈가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침팬지는 어떻게 이런 수를 다 기억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지?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제가 사실 관심을 가지고 요즘 이제 연구하는 주제들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이제 진화적으로 보면 사람의 뇌가 침팬지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발달한 이제 그런 영역들이 있죠. 뇌 영역들이. 이제 그런 영역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걸까? 그 기능이 뭘까? 뭐 거기가 망가지면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되나? 그럼 침팬지가 되나? 아니면 원숭이가 되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숭이를 가지고 뭐 실험 조작을 해서 뇌를 손상시킨다든지 뭐 이런 실험들도 하고 있고, 이제 환자들 가운데 뭐 불행하게도 이런 뇌 손상을 입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 행동 이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의 임상 양상과 뭐 이런 것 병변의 특성 이런 걸 서로 상관관계를 보면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구를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그 나중에 슬라이드가 나오니까 혹은 실라부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첫 번째 토픽이고요. 그래서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관계는 모사인데 일부 모사다. 그리고 그걸 더 연장시키는 건데 효율적으로 연장을 시켜서 그 능력을 발전시키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진화해온 지금까지의 방향, 즉 이 지구 환경, 이 우주 속에서 우리가 그 물질성을 극복하는 노력으로서의 진화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진행돼 갈 것이다. 라는 이제 저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의 자기 이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어떤 충격과 시사점을 주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서 드러난 인간의 본성, 이게 이제 요즘 위기죠, 사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를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던 부분들을 이게 점점 깨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시대가 되면서 점점 깨져 나가는 것 같아요, 기존의 이해가. 근데 그런 기존의 이해를 계속 우리가 깨져왔죠, 인류 문명사 자체가.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갈 때 자기 이해의 전환이 한번 크게 있었고, 또 중세에서 근대,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전 모르죠. 뭐 저도 역사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진짜 그런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인류로서 공유하고 있는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인간이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이해를 쭉 발전시켜온 혹은 변화시켜온, 발전이란 말 자체가 조금 어떤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변화시켜온 그런 우리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해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나. 예를 들면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행동 패턴을 쭉 파악을 하면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 같은 데서 이렇게 정보를 쭉 수집해 가지고 내가 앞으로 뭘 살 거다, 그러니까 뭘 준비해 놔라, 뭐 이런 거를 회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나도 모르는 그런 사실인데 내가 앞으로 일주일 후에 뭘 살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까 뭐 예약을 2년 전에 제가 받아가지고 상당히 놀라웠다 그랬는데, 이 앞으로 2년 후에 혹시 지금 무슨 뭘 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뭐 쌀은 사겠죠,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 이외에 뭐 내가 앞으로 2년 후에 뭘 사게 될지, 근데 그런 거를 이런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자율 계산을 하면 알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 외부 사람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 그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사실 조금 건너뛰어서 얘기를 하자면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서로 관계 맺음의 어떤 패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의 인격이 고매하다 혹은 저질스럽다, 저 사람의 인격은
저급하다, 혹은 치사하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죠.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저 사람이 해왔던 행동 패턴을 내가 보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다 내 머릿속에서 정리해가지고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외부 사람들이 나에게 부여하는 어떤 것, 뭐 전적으로 외부에서만 부여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한 부분은 나의 인격은 내가 관계 맺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규정되는 건데, 이런 인격이 졸지에 사람이 아니라 AI가 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보니까 저급한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이야 딱 라고 규정하면 제가 보려고 이렇게 구매하려고 들어가는 사이트에 전부 저급한 물건들만 쫙 진열돼서 제시가 되는 겁니다. 혹은 나는 아주 고매한 인격의 사람으로서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책을 많이 읽으면, 그런 거 한 두세 권만 읽잖아요. 그럼 아마존에서 그쪽 계열 책들만 쫙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인격 규정을 AI가 하고 있는. 뭐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그만두겠는데,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뭐 대통령 선거 당시 그 영국의 뭐죠? 케임브리지 아날리틱스라고 하는 이제 회사에서 이 선거 캠페인을 도와주는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 사람 각각 유권자들에게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가장 잘 먹힐 만한 선거 슬로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된 거예요. 자기가 사실 더 알고 싶은,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는 그런 소위 이제 노마티브한 그런 것들을 알아내야 이제 유권자로서 제대로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AI가 그 사람의 필요한 정보는 다 차단을 하고, 진짜 자기가 알고 싶은 것들은 어떤 면에서 차단을 하고, 이 사람이 트럼프를 찍을 때 근거가 될 만한 그런 유발 요인이 될 만한 것들만 제공을 한 거죠. 그러면은 수십만 표, 수백만 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걸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준 게 페이스북이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이 빅데이터의 위험성, 혹은 이거로 드러난 이 인간의 자기 이해의 위기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나라고 하는 인격은 어떤 인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과연 구글이 만들어준 인격이 나일까, 혹은 페이스북이 만들어주는 인격이 나인가, 그러면 나의 자율성은 어디로 가지, 뭐 이런 질문들이 이제. 자, 두 번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이해에 도전하는 예는 인공보조물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리가 마비가 되거나 뭐 뇌졸중이 걸려서 그러면 클러치를 짚고 다니죠. 혹은 뭐 다리가 이제 손상이 돼서 절단을 하게 되면 보조물을 달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다리가 절단이 됐는데 그 절단하고 나서 인공 보조물을 만들었고, 그 인공 보조물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잘 컨트롤하면 그 사람이 다리를 쓰는 그 작동 방식보다 훨씬 더 잘 그 다리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센싱을 통해 가지고 뭐 이 근육 컨트롤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서 하면 이 인공 보조물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다리보다 더 잘 달려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압니까? 그 사람이 의사에게 다시 찾아왔어요. 내 남은 다리도 잘라주세요. 차라리 이 두 다리를 다 인공물로 대체하는 게 내가 산을 올라가는데 더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공보조물로 시작한 치료 내지는 재활 기술로서 시작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사실에 나를 규정하는 것 중에 나의 신체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 뭐 다 동의하시죠? 뭐 나는 내 신체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그 유령론자들은 좀 그런 분들이 계시고, 혹시 여기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 신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규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뭐 절대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그 실체 일부를 치환해 버릴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동원하면 나의 머리까지도 치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의 생각들을 요즘 뭐 사이파이 이 공상과학 영화들에서는 흔히 나오는 주제죠. 나의 기억, 뭐 나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 쫙 업로드를 시킨 다음에 필요하면 한 천년쯤 후에 혹시 필요하면 그걸 다시 되불러서 한번 써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상이 있죠. 그럴 경우에 과연 인간은 어디까지냐 이거죠. 과연 새로 붙인 이 인공물 다리 두 개를 다 절단해가지고 새로 얻은 이 인공물이 과연 나인가? 혹은 나의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은 여러분들이 손에 지금 다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나입니까? 나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나의 바운더리 속에?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살거든요, 요새. 이거 없으면 갑자기 막 인격이 흔들리고 막 불안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과연 인간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의 경계가 어디까지냐 도대체? 혹은 나는 어디까지고 너는 어디부터 시작되냐?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제 유전자 복제라든지 뭐 AI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아닙니다만 그런 이제 기술의 발전이 더 진행이 되면 아마도 이런 질문들은 더 심각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런 인공지능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얼마까지 진짜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자체에 대한 컨트롤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외부에서 구글이 하거나 뭐 페이스북이 하거나 뭐 이러면 짜증나죠. 여러분들 다들 이제 청소년기, 사춘기 자식들을 이제 스스로 사춘기였을 때도 있고 뭐 사춘기 자식들을 이제 기르다 보면 막 저항하잖아요. 뭐 하라 그러면 너한테 진짜 좋은 건데 그러면서 막 하려고 그래도 얘가 모르는 사이에 해주면 아무 소리가 없는데 그걸 깨닫는 순간 저항을 하죠. 뭐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가 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의식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거를 인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 이제 행동을 조절하는 그걸 너징이라고 하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나마 자존심도 별로 덜 상하고 나중에 깨달으면 화가 나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가만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결정들에 이게 특히 의식적 결정에서 내가 어떤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 이거를 인공지능을 대면하면 점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전에 뭐 없었던 게 아니고 단지 모르고 있었던 건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혹은 인지과학적으로 이제 연구한 결과들에 의하면 우리가 스스로 의식적으로 내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환상이다. 일정 부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환상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발전시켜온 역사를 보면 이제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근대 이후에 인간에 관한 스스로의 질문과 그에 대한 이해를 크게 한 세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모더니스트 뷰예요. 이건 이제 우리말로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그냥. 근데 모더니즘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영혼은 제외하고 데카르트 이후에 영혼은 내가 잘 모르겠고 인간은 아무튼 물질적인 것이다. 물질적인 프로세스다. 뭐 뉴턴 이후에 뭐 과학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해요.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뭐 머릿속에서 뭐가 돌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정신을 규정하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이런 이제 관점인데 그런 면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머터리얼이죠. 물질. 그러고 거기다 한 가지를 더 붙여요. 이제 레셔널, 합리적이다. 물질은 물질인데 합리적이다.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근대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한 20세기쯤 넘어오니까 뭐 그전부터도 다 그런 담론들이 있었습니다만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걸 전개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계기는 인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두세 사람 정도가 이거에 관련된 업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경제학자들은 인간은 다 합리적이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해서 구매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한다. 이런 가정하에서 경제 이론을 펴왔는데 이분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 인간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고 그 비합리적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간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 뷰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의 구성을 물질, 합리성, 플러스 약간의 비합리성, 거기다가 아예 슈퍼 내추럴,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현상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동일하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플러스 알파의 슈퍼 내추럴이 뭔지는 이제 사람마다 많이 다르죠. 그런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인간에 대한 이제 인공지능의 특히 이 챌린지 앞에서 인간에 대한 뷰포인트가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노력 중의 결과가 이제 포스트 휴머니스틱한 뷰포인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포스트 뷰포인트의 포스트 휴머니스틱하다는 얘기는 인간이 스피리추얼하다. 스피리추얼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소셜하다는 것과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혹은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것은 에콜로지컬한 거일 수도 있고, 뭐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관점이 점점점 이제 설득력을 얻어가는, 특히 인공지능과 대면한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철학적 이해를 깊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포스트 휴머니스틱한 뷰가 이미 로마서에다 나와 있어요. 성경 로마서에.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세인트 폴,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나름 사도 바울 시대의 여러 가지 관점들을 다 체득을 했겠죠. 그런 관점에서 게다가 어떤 기독교적 그런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하고 인간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밑에 여기 나온 5가지 단계로 인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 몸, 마인드, 소울, 스피릿, 영까지 가는 이런 5가지 단계를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포스트 휴머니스틱한 뷰하고 거의 일치하는 새로운 그런 일치점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랍게 생각하죠. 사실 죄송하게도 이 슬라이드는 실라부스를 만든 다음에 만들어가지고 아마 없을 텐데요. 그 이후에 몇 개의 슬라이드 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죠. 제가 한 2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시사점을 좀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이제 종교적인 체험을 얘기를 할 때 나는 개인적으로 아주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나의 신앙은 바뀔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까 이제 제가 슬라이드에서 잠깐 넘어갔습니다만 자기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자기 이해, 인간의 자기 이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한 3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아는가, 자기 이해의 관점이 있죠. 두 번째는 내가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로 확정짓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셀프 오너십. 그래서 이 손은 내 거다. 혹은 이 뭐 안경도 내 거고, 나의 생각도 내 거고, 뭐 이런 내 거다 아니다를 이제 판가름하는 거를 우리가 셀프 오너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를 이해한다고 그럴 때 두 번째 측면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혹은 나를 구성하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 3번째는 소위 셀프 에이전시. 어떤 내가 외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작동을 한다라고 할 때 이게 내가 한 건가 아닌가 라고 하는 측면의 관점에서도 자기 이해 측면이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뭐 각각 다른 측면들을 보는 거죠. 자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깊이 할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두 번째는 나의 소유, 내 것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규정하는가, 그리고 3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 있는 작동은 무엇인가, 뭐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영혼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니까 내 내성을 해보니까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속에서 뭔가 작동하는 뭐가 보이고 내가 보이니까 이거를 소울이라고 하자.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거죠. 혹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다 봤더니 내가 역시 끝까지 갖고 있는 거는 내 뇌밖에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제 관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확실히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걸 갖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을 발전시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생각들이 아까 얘기한 모더니스트 뷰일 수도 있고, 그걸 조금 더 연장시키면 포스트 모더니스트 혹은 포스트 휴머니스틱한 뷰가 되는 건데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볼 때 이 세 가지가 다 거짓말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예로 이런 거죠. 그 종교 체험을 하신 분들 중에 소위 유체 이탈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기도 그런 거 경험하신 분 손 들어 보시죠. 뭐 부끄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내 몸 바깥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뭐. 이게 굉장히 종교적으로 중요한 건데. 이게 위대한 이 종교인이 되려면 이런 거를 많이 해봐야 돼요. 이렇게 밖에 구천까지 갔다 와보고 뭐 이렇게. 혹시 갔다 와보신 분 계십니까? 불행하게도 다들 수줍어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은 한 15%, 20% 정도는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거짓말 하시는 분이 한 20%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체 유탈 경험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보여진 거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내가 붕 뜨는 느낌, 혹은 막 밖으로 나가서 나 스스로를 바라본다, 혹은 이런 허연 불빛이 보이는 데를 내가 갔다, 뭐 이런 느낌들이죠. 그래서 이게 셀프 오너십에 이게 완전히 한계가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냐? 나가 스스로 내 몸을 떠나서 밖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과연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근데 그런 걸 설명하다 보니까 모더니스트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인간은 몸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밖에 있는 이런 현상들은 유령이다. 혹은 너의 환상이다. 라고 치부해버리고 끝나는 거고,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비합리적인 것들도 잘 따져놓고 보면 합리적인 데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인간의 자기 이해에 어떤 챌린지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아웃 오브 바디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뭐 결정적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여기 의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의학계 성경 같은 거. 성경보다 더 세죠 아마 요새. 근데 어쨌거나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이런 논문이 실렸어요.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에 의하면 아주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는데요. 뇌의 일정한 부분 여기를 전기 자극을 지지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유체 이탈을 느껴요. 아까 했던 그런 자기 위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느낌, 혹은 허공을 날아다니는 느낌, 혹은 실험실 위에 천장에 붙어서 나를 전부 사람들이 하는 걸 바라보는 느낌, 그런 거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한 환자들 중에도 특히 발작을 할 때 그런 걸 느끼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발작이라고 하는 게 역시 신경세포의 정기적 현상이기 때문에 전기 자극을 주던 혹은 발작을 일으키던 이런 느낌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보고를 할 때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봤더니 아까 보여드린 이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부분에서 뇌에 강한 활성화가 나타나고 있더라. 이제 그런 실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이게 뇌가 이런 경험을 만들어내는 건데,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던져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런 일 말고도 임사 체험이라든지 혹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몰라요. 그런 순간에 빨리 그 사람들을 MRI 스캐너 속에 확 집어넣어 가지고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이런 걸 보면 뭔가 보이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뇌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걸까요? 궁금하죠. 근데 그런 실험들을 지금 신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런 거예요. 자, 과연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모든 종교 체험의 과정들이 앞으로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모두 다 뇌의 어떤 특정한 변화에 의한 것으로 설명이 된다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까요? 혹은 종교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없어지는 걸까요? 아까 보니까 어디 누가 와가지고 종교는 아직 뭐 유통기한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입장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 결과. 자,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한다고 할 때는 뇌 속에 그것과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과학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리고자 했던 거는 이게 명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뇌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거를 이제 탐구한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이런 부위들이 특정한 뇌의 어떤 일정 부분들이 명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서는 그 기능이 좀 다르다. 다른 명상을 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 이런 걸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이제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런 이제 데이터를 놓고 과연 이게 인간의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한번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것까지 말씀드리고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심리학적인 얘기는 이제 뭐 하려고 그랬지만 넘어가고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에 관련해서 뭐 논의를 하면 대개 이 실험을 처음에 다 이렇게 인용을 해요. 이게 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실행한 실험인데 이 실험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앞에 이제 손을 앞에 놓고 피험자에게 네 맘대로 한번 움직여봐라 손가락을 두 번째 손가락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뭐 손을 앞에다가 책상에 놓고 소위 아주 막말로 얘기하면 그냥 꼴릴 때 한번 움직여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움직이고 싶다라는 느낌이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인지를 한번 올렸다 내렸다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을 때 그야말로 프리윌이니까 네가 하고 싶을 때 한번 이렇게 눌러봐라.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 방에도 저런 시계 같은 거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시계를 놓고 시계 바늘이 뱅 돌고 있어요. 계속 돌고 있는데 그 피험자에게 이제 지시한 것은 마음대로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네가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 시계 바늘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나한테 보고해라. 그러니까 시계는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움직이고 싶다라는 마음을 마음속에 먹으면 그때 빨리 이걸 보고 기억한 다음에 지나가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이제 내가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순간 그게 이제 시간이 기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이제 실험자들이 다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실험을 하는 동안에 얻은 뇌파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뇌 신경세포들은 서로 전기 신호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기 신호를 뇌 여기다 전극을 붙이고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봤더니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 리벳이라는 사람 팀이 이제 발견한 거는 여기 이제 시간이 이렇게 X축으로 쭉 가고 있어요. 그걸 이제 다 정리해서 봤더니 여기서 실제 운동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그 시침을 가지고 봤더니 실제 움직인 그 순간보다 한 0.2초 정도 먼저 그 생각이 들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부터 한 1초 전에 이미 뇌는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좀 복잡하니까. 자, 내가 실제로 움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언제 움직이고 싶었니? 그래가지고 기록을 막 해봤더니 그거보다 0.2초 전에 움직이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건 말이 돼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한 순간부터 그러면 뇌죠. 뇌로부터 근육까지 신경 전달을 통해서 이 명령이 내려와야 되니까 그 정도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쭉 따져보면 아 그래 네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피험자가 움직인 순간부터 거꾸로 0.2초 정도 그때 그런 의지가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뇌파 기록을 다시 들여다봤더니 그런 움직이려고 하는 상황에 관련된 뇌 신호가 그거보다도 1.5초 전에 그러니까 실제 움직임보다 1.5초 전에 이미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내가 만든 건가 아니면 내 뇌가 이 운동을 만든 건가 뭐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내 뇌가 만든 거라면 이거는 내가 자유의지로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죠. 그래서 이 실험이 그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제가 유체 이탈 그리고 이런 이제 뇌파 실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인간의 자기 이해에 관한 그런 주장들을. 그래서 이 실험 자체는 1980년대쯤 했으니까 지난 한 3, 40년 동안 많은 철학자들을 괴롭혀 왔고 혹은 많은 잉크를 쏟게 만들었고 종이 위에다가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에 관한 거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현상들이 뇌로 서로 상관되는 어떤 것들이 발견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의 원인을 뇌로 환원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밥을 먹었을 수 있었던 원인은 내가 숟가락을 들고 직접 입에다 떠넣었기 때문이라고 보통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밥이 그 내 앞에 도착할 때까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행동들을 통해서 그 상황이 여기까지 전개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싸그리 다 무시하고 나는 혹은 나의 행동은 나의 의식은 나의 자유의지는 내 뇌가 만들어내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조설화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창조됐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렇게 주장하는 소위 모더니스트들 그 종교 뭐 쓸데없다 모든 건 다 뇌가 만드는데 물질적인 건데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창조론을 또 그렇게 싫어해요.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그걸 또 비판하고 싫어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자기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런 스타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겁의 인연들을 다 차치하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거는 내 뇌가 내 손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나를 갑자기 내 뇌가 만들어내서 이런 행동들을 했다. 혹은 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혹은 나라고 하는 경계는 딱 뇌까지다. 라고 주장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사고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비과학적인 태도인데 그런 비과학적인 태도를 우리가 반박하기 위한 과학적인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위 그걸 이제 우리가 물리적 환원주의 혹은 뇌 중심주의 이렇게 이제 혹은 과학극단주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본 인간관이 얼마나 편협하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좀 더 입증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소위 과학적이라고 하는 근거 자체를 과학적인 근거로 해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이제 마지막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비디오 한 두 가지만 좀 보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잠깐 하고 그러면 아마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e present both chimpanzees and children with this box.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간략히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런 박스를 놓고 이게 이제 네덜란드의 어떤 이제 인지과학자가 한 건데 이 박스 속에 굉장히 이제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뭐 마을에 가가지고 애들을 불러다 놓고 그 속에다가 사탕을 숨겨놨거든요. 근데 이 사탕을 꺼내 먹으려면 이 박스를 어떻게 조작해야 된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탕을 그렇게 꺼내서 먹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잘하죠. 뭐 사람들이 다 이거 이제 자 그래서 했는데 그거를 사람 애들한테 이제 시켜가지고 했더니 당연히 잘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트레이닝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팬지에게도 똑같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침팬지도 해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뭐 그럴 수는 있었습니다만 이제 말을 잘 못하니까 이게 말을 했으면 훨씬 쉽게 가르쳤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속에 있는 사탕을 쫙 꺼내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에를 이렇게 툭툭 치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옆으로 넣으면 사탕을 꺼내 먹을 수가 있어요. Just like Jessica, the chimpanzee copies the actions and gets a reward. 오케이. 그런데 이제 진짜 흥미로운 것은 이겁니다. And 박스를 actually, there's a false 투명한 ceiling 거로 which 바꿨어요. runs right around the top here, so that all the actions to the top are 이 박스를 딱 irrelevant. 보면 They're pretend 위에 이렇게 nonsense 뭐 actions. 툭툭 치고 열고 위에서 아무리 뭐 하던 거는 사실 사탕 꺼내 먹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걸 딱 보면 알아요. 왜냐면 칸막이가 딱 쳐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박스를 놓고 위에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지금 이런 동작을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But for some reason, Jessica sticks faithfully to what she's learned. 그래서 이 Even though she 한국 can see 저 사람 애들은 first actions are unnecessary, she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고서 마지막에는 사탕을 꺼내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 했던 일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이거를 이제 모르는 것 같아요. It's not just 근데 이거를 사람 애들한테 여러 명을 했는데 다들 그러는 거죠. 근데 침팬지한테 이걸 해라. 그랬더니 딱 보는 순간 앞에 하는 거는 다 잘라 먹고 바로 사탕으로 가는 거예요. straight for the sweet. 얼마나 스마트해요. This 역시 is 침팬지가 사람보다 in 낫죠. trials with a dozen chimpanzees, Horner 저도 has found 동의합니다. that 2 times out of 3, 침팬지가 훨씬 똑똑한 거예요. chimpanzees take the shortcut. 사람 애들은 시키는 대로 멍청하게 다 하고 나서 먹는데 침팬지는 보자마자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클립입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침팬지가 이 침팬지 어미가 호두를 까가지고 다 자기만 먹어요 일단. 그리고 이게 튀겨 나가서 새끼가 집어 먹잖아요. 그럼 내비둬. 거기까지는 내비둬. 그런데 이거를 치면서 침팬지 새끼한테 잘 봐라. 이건 이렇게 쥐고 이렇게 치는 거다. 이런 행동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침팬지 새끼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이제 쳐다보기는 해요. 그런데 그걸 뭐 가르쳐 달라든지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본다든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구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사람하고 침팬지의 차이가 아니에요. 더 결정적인 차이는 침팬지의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 혹은 세대 내의 커뮤니케이션, 집단적 활동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인간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 제 의견도 좀 듣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좀 제 결론을 빨리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인간지능의 특징.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연구 주제로 잡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언어라고 하는 건데 말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버벌하다, 그러니까 non-verbal하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인지 과정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꼭 말을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기억을 오프라인화할 수 있다라는 뜻일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는 건 이미 세상 다 지난 다음에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해가 떴다라고 하는 건 뜬 다음에 하는 얘기죠. 혹은 해가 뜬다라고 해도 해가 뜨는 현상과 시차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행동 자체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verbal intelligence라는 거는 categorization 혹은 abstraction이라는 특징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보는 현상과 그걸 추상화시킨 개념 사이의 관계죠.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개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추상화 작업이 필요하고 그런 추상화 작업을 하는 능력, 그걸 우리가 verbal intelligence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클립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verbal intelligence가 없어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서로 간의 이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람과 침팬지가 다르다는 측면이 더 중요한 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클립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문명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이 멍청하기 때문이다. 어릴 때는 최소한. 그 이전 세대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 맹목적으로 쫓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 잘났다고 사탕을 바로 집어먹는 게 아니고 사탕을 집어먹으려면 배운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게 어쩌면 사람의 뇌 속의 특질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발전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그런 게 없으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이 불가능해요. 교육은 교육자들만 하는 게 아니지. 피교육자의 일정한 태도 속에서 이런 소셜 인터랙션을 통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상호주관성이라고 하는데요. 뭐 철학적으로는. 세 번째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 반성 능력 뭐 이런 건데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에 관한 요약을 하자면 말씀드린 걸 요약하자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인간이 자기를 재해석하는 그런 충격들은 이미 다른 과학 분야들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있는 와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미 발견돼 있고 이미 항상 그래왔던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번 다시 재조명하는 것일 뿐이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자기 이해의 충격이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지능 혹은 인간의 인공지능과 달리 인간 지능의 특질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스마트하거나 클레버한 것뿐만 아니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인식과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가 compassionate 혹은 공감 능력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개인 차원이든 인류 전체의 집단적 차원이든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사유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가를 알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 지능의 특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런 자기 성찰 능력을 잘 갖추지 못한 사람들만 주로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자기 내로남불이라는 게 뭐 자기가 뭐 사기치고 이런 거는 다 눈 감아주고 꼭 남이 뭐 잘못 가다가 누구 툭 건드린 거는 가서 기소하고 뭐 깜빵 집어넣고 하는 그런 행태가 지속되면 그게 인공지능보다 그런 행태가 인류를 멸망시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지능은 그런 거에 정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컴패셔닛. 네가 잘못을 했더라도 그건 너가 잘못이 아니라 어쩌면 사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고 조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들깨같이 개같이 물고 늘어져요, 남이 잘못한 거는. 그러면서 자기 잘못한 거는 전혀, 특히 자기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나는 전혀 그런 적 없다. 나는 옳다 항상. 누구라고 내가 꼭 집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게 우리 인간 세상을 망치는 더 큰 위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